해양경비대의 일상적인 순찰 비행이었습니다.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깊고 푸른 바다. 갑자기 경비대원들이 키웨스트와 쿠바 사이의 무인도에 임시로 만들어진 깃발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150m 상공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구조 요청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즉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분명했어요. 경비대원들은 악천후 때문에 즉시 착륙할 수는 없었지만 음식, 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거기 있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 무전기를 내려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바하마에서 무려 33일 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보트가 폭풍에 전복되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가까운 섬으로 헤엄치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그 여성이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날 구조대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했고 조난자들은 키웨스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건강에 심각한 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조난당한 사람들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하는지에 놀랐어요. 음식이나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원이 없는 섬에서 5주 동안 고립됐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현명하게도 코코넛을 사용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소라 고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잘 만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습하거나 젖은 나무를 태워서 연기를 내세요. 불을 삼각형으로 배열하고 커다란 돌을 쌓아서 SOS나 헬프라고 적어요. 이것은 모두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난 신호들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위치를 옮기게 되거든 돌을 사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도토리로 호루라기를 만드세요. 도토리 꼭지를 양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끼웁니다. 도토리 꼭지 근처에 엄지손가락으로 삼각형을 만드세요. 입 가까이 대고 뚜껑이 있는 삼각형 안으로 입김을 불어요. 큰 소리를 내려면 연습을 해야 할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만약 길을 잃거든 3의 규칙을 기억하면서 침착하게 올바른 순서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공기 없이 3분, 극한의 온도에서 3시간, 물 없이 3일, 그리고 음식 없이 3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쉼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물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야 음식을 구하세요. 만약 바하마의 생존자들보다 더 운이 좋아서 성냥을 가지고 있다면 방수 처리하세요. 얇은 투명 매니큐어를 바른 후 잘 마르도록 두세요. 항상 성냥불을 붙일 무언가가 있도록 하려면 플라스틱 상자 뚜껑에 사포 한 장을 붙이고 성냥을 안에 넣어두세요. 하이킹을 위해 짐을 싸나요? 면으로 된 옷은 야생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땀이나 비에 젖으면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젖은 옷은 마른 옷보다 25배 더 빨리 열을 빼앗아가요. 얼어 죽지 않으려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또는 양모를 선택하세요. 1시간 안에 마르는 극세사 수건을 챙기세요. 저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죠? 겁을 먹고 달아나기 전에 벌의 존재가 좋은 징조라는 걸 기억하세요. 벌은 보통 물이 있는 곳에서 8km 이상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더러워 보인다고요? 티셔츠나 반다나를 물 필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티셔츠의 한쪽은 더러운 물이 든 용기에 넣고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한 용기 위에 세워둡니다. 티셔츠 다른 한쪽은 빈 용기에 넣고 안에 물을 부으면 물이 통과하면서 여과됩니다. 여과된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끓이세요. 물이 다 떨어졌나요? 나무가 도와줄 거예요. 나무는 항상 대기로 약간의 물을 방출하는데 그 물을 받으면 돼요. 가지가 많은 무성한 녹색 나무를 찾으세요. 해가 뜰 무렵 잎이 가장 많은 나뭇가지 위에 비닐봉지를 묶어서 잎을 완전히 덮으세요. 봉지에 작은 돌을 넣어서 무게를 더하세요. 낮 동안 나뭇잎의 물은 이 봉지 안에 응축될 거예요. 이렇게 모은 물은 필터도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만약 태양 주위에 후광이 보인다면 그건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분명히 비나 눈이 올 거예요. 만약 후광이 깨져 있다면 폭풍이 그 방향에서 온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어요.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젖지 않고 따뜻하게 폭풍우를 피하려면 방수 쓰레기 봉투 미니 피난처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 구멍을 내고 뒤집어 쓰세요. 발도 젖지 않게 하려면 봉투 2개를 사용하세요. 천둥 소리가 들리거든 천둥과 번개 사이에 시간을 잽니다. 30초 이하라면 폭풍우가 매우 가까이 있으니까 어디라도 숨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높이 홀로 서 있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번개에 맞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흩어지세요. 또한 쓰레기 봉투로 A자형 대피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앙 뼈대가 될 만한 막대를 찾으세요. 봉투를 담요처럼 펴서 뼈대를 덮어요. 4개의 돌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눌러줍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든 말든 절대 축축한 땅이나 언덕 꼭대기에 대피 천막을 짓지 마세요. 밤에는 바람이 더욱 강해질 수 있고 피난처가 날아가는 걸 막아줄 나무가 없어요. 일단 피난처를 마련했다면 실내에 편안한 침대를 만드세요. 마른 잎이나 풀을 사용하세요. 추가 단열재로 옷이나 담요 밑에 넣습니다. 이 팁은 겨울과 여름 모두에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몸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밧줄이 없다고요? 식물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긴 풀이나 더 좋은 건 건초를 찾아서 닦거나 끈으로 엮으세요. 또한 나무 껍질이나 땅에서 주운 나뭇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야생, 특히 덤불이 많은 곳으로 모험하기 전에 신발끈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헐거운 부분을 덕트 테이프로 발목 윗부분에 붙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끈이 엉켜서 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모험을 준비할 때 최소한 하나의 기본적인 매듭을 익히세요. 절 믿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리를 통해 밧줄에 무언가를 연결해야 한다면 보라인 매듭이 도움이 될 거예요. 꽉 잡아 당길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져요. 밧줄을 손 위에 놓고 그 안에 작은 고리를 만드세요. 밧줄 끝부분을 위로 당기고 아래쪽에서 고리를 통과시킵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토끼가 구멍에서 나와서 나무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다시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네, 줄을 감고 고리를 통해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 조이면 매듭이 완성됩니다. 만약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비닐봉지나 얇은 천에 싸서 밀봉하세요. 고무줄, 머리끈, 번지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느슨한 토양에 음식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파세요. 배고픈 동물들이 먼저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으세요. 구멍을 흙으로 다시 채우고 이끼, 집 또는 잎을 깔아요. 만약 얼음이나 눈이 있다면 냉각 효과를 위해 사용하세요.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표시하세요. 이제 상하기 전까지 2-3일 보관. 차가운 물이 가슴을 조여와서 숨을 깊게 쉴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요. 늦은 밤이고 끝없는 바다는 별이 빛나는 검은 하늘과 하나가 됩니다. 무섭고 추워요.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타고 있던 배가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선박 침몰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남은 평생 동안 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여성은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의 선박 사고에서 살아남았고 계속해서 승무원으로 크루즈 선박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이올렛 제섭, 미스 언싱커블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짧았다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빨리 절이 들어야 했어요. 바이올렛은 9남매의 맏이었습니다. 큰 병이 났을 때 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가망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영국으로 이사했고 동생들을 돌보고 수녀원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바다에서 승무원으로 일했고 어머니가 병이 들자 어린 바이올렛은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예뻤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산만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이올렛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면접에 응했습니다. 배에서 힘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렇게 그녀는 합격해서 고용됐어요. 처음 2년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1년의 놀라운 행운 혹은 보는 시점에 따라 불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바이올렛은 당시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 영국 우정공사 선박 올림픽호에 취직했습니다. 그 배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선박의 속도가 아니라 편안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이올렛은 배에서 일했고 한 달에 고작 2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약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갑판 위에서 힘든 일을 한 것을 바이올렛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일을 좋아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대서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습니다. 1911년 9월 20일 바이올렛은 평상시처럼 갑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날씨도 좋았어요. 어떤 나쁜 징조도 없었죠. 그 배는 영국 본토와 화이트섬을 분리하는 솔렌트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국 군용 순양함 호크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올림픽호를 지나쳐 통과했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두 배는 서로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올림픽의 선장은 충돌을 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호크의 뱃머리는 다른 배를 들이받아 격침시키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배는 올림픽호를 들이받았죠. 꽝! 배는 흔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배는 우연에 큰 구멍이 났어요. 바이올렛은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졌습니다. 당대의 대형 선박 중 하나가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두 배 모두 가라앉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번의 행운은 바이올렛의 편이었어요. 배에서 일어난 사고는 이 젊은 여성을 겁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계속해서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1912년 4월 그녀는 당대 최고의 가라앉지 않는 배에 취직을 해서 VIP를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처음에 그녀는 이 배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에 탑승했고 조튼 실튼, 사우샘턴 항구를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근무는 순조로웠지만 항해 4일째 되는 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바이올렛은 선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느꼈을 때 거의 잠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위 갑판으로 호출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당시 거의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라앉지 않는 배가 실제로 가라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배의 짐칸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모든 사람들은 상갑판에서 침착했습니다. 바이올렛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구명정으로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먼저 대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배의 장교 중 한 명이 다른 여성들에게 구명정이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이올렛에게 보트에 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구명정에 타자 다른 사람들이 뒤를 따랐고 누군가 갑자기 꽁꽁 싸맨 아기를 그녀의 손에 밀어넣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이올렛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동안 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구조하러 온 카르파시아호가 구명보트를 끌어올릴 때까지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배에 타고 있던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이올렛의 손에서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바이올렛은 그녀가 아기의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기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너무 춥고 정신이 없어서 이 여자가 자기 아기를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겨를도 없었어요. 수년 후 바이올렛은 특이한 상황 속에 이 아이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선박 사고 중 하나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후에 바이올렛은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1916년 그녀는 에게해를 항해했던 올림픽과 타이타닉호의 자매인 병원선 브리타닉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21일 그 배는 이미 여러 번 항해했던 항로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운이 나쁜 날이었죠. 브리타닉호가 수중 기뢰와 충돌하게 되었거든요. 바이올렛은 인생 3번째 난파 사고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출 작전은 이전 2 사고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폭발 후 거대한 브리타닉은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바이올렛은 구명보트에 탈 겨를도 없이 그냥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구명보트로 헤엄쳐가서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새로운 위험으로 돌변했습니다. 배의 프로펠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빙빙 돌면서 보트를 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바이올렛은
프로펠러를 피해 때마침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미 물속에서 배의 용골 아래로 밀려가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죠. 의식이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도운 것은 그녀의 풍성한 머리카락이었을 거예요. 결국 바이올렛은 엔진에서 벗어났고 다른 보트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바이올렛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의사에게 갔을 때 그는 그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타닉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바이올렛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3번의 재앙도 그녀를 막진 못했습니다. 그녀는 1950년까지 크루즈선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호화 여객선 벨겐랜드를 타고 세계를 2번 여행했습니다. 다행히도 1년의 불상사가 끝났고 바이올렛은 이후 다시는 선박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1950년 그녀는 서포크 카운티의 그레이트 애쉬필드로 이사했습니다. 거의 42년 동안 바다에서 근무했죠. 자신의 경력에 만족하면서 그녀는 16세기에 지어진 큰 별장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1년이 지난 후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바이올렛은 자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죠. 반대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여성은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바로 실례지만 타이타닉호에서 아기를 구한 사람이 당신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바이올렛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어요. 제가 그 아기예요. 그 여자는 그냥 웃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이올렛은 그녀의 친구에게 이 이상한 전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저 아이들이 장난 전화를 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이올렛은 그 전화를 받기 전에 그 아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바이올렛과 함께 배에 탔던 유일한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에 따르면 또한 그 소년이 다른 승객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했죠. 바이올렛이 구조한 아기는 누구인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척의 다른 배에서 3번의 다른 사고로부터 살아남은 덕분에 그녀는 미스 언싱커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53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죠? 일생에 한 번 이상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50만 분의 1입니다. 복권에 2번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사건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관객이 믿지 않을 테니 어떤 감독도 이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믿기지 않는다면 인터넷에서 쉽게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1998년 호주에 와 있습니다. 빌 모건을 만나보세요. 그는 시골 외곽의 트레일러 공원에 살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로 일해요. 그는 운전대를 잡고 일터로 향합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몸이 좋지 않아요. 빌은 차를 세우고 의식을 잃습니다. 누군가 그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요. 그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의사는 즉시 빌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필요한 약물 치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빌의 상태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악화되어 심장이 멈춥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7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빌의 심장은 약 14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위해 계속 싸워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이 살아납니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지만 환자의 뇌는 생명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빌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의사들은 빌이 남은 생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뇌는 여전히 손상될 거예요. 12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빌의 가족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내자고 제안하지만 가족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가족은 다른 병원의 전문의를 만나요. 그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실험적 치료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빌의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수 있죠. 가족은 동의하고 빌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새로운 약물 치료를 받은 빌은 혼수 상태로 15일을 더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어 의사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멜번 외곽에 있는 트레일러 공원으로 돌아와 여자친구 린다와 함께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났어요. 빌은 다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럭에 올라타 업무를 위해 도시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가게에 들러 복권을 샀어요. 보호막을 긁어내고 자신이 약 3만 호주 달러에 달하는 도요타 코롤라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와우! 빌은 눈을 의심했어요. 심장마비 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많이 할 수 없었던 빌에게 새 차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TV 채널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듀서들이 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빌이 행운의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빌을 찾아가 짧은 인터뷰를 한 다음 새 차를 타고 함께 시내로 갑니다. 감독은 빌이 복권을 사서 카메라 앞에서 지우고 나중에 이 장면을 편집할 때 아나운서가 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는 복권을 사서 테이블로 가서 동전으로 보호층을 긁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티켓을 받아 여러 번 읽습니다. 방금 25만 달러에 당첨됐어요. 그는 말하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카메라맨은 빌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꽤 진지해 보였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가 말합니다. 그는 티켓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이에요. 빌은 두 번째로 복권에 당첨됐어요. 카메라 앞에서요. 인터넷에서 이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 이벤트에 대한 그의 반응도 볼 수 있어요. 빌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돈으로 그는 마침내 트레일러에서 나와 진짜 집을 샀어요.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빌은 집과 자동차,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어요. 동시에 그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빌은 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삶을 즐기고 구원과 행운에 감사해야 하죠. 수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에 누군가가 소셜네트워크에서 빌 모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가 복권에 당첨된 비디오를 게시했어요. 이 게시물은 수만 건의 조회수를 얻었고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빌은 아내와 함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입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말에 따르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크로아티아의 프랑노 셀락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기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뭔가 잘못돼서 기차가 탈선했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강에 떨어졌습니다. 프랑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는 헤엄쳐서 해안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1년 후 프랑노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 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상구 문이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프랑노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고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건조 더미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프랑노는 심각한 부상 없이 퇴원했어요. 몇 년 후인 1966년 그는 버스 여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강으로 떨어졌어요. 프랑노는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70년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가스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프랑노는 적시에 차에서 내렸고요. 차는 그의 눈앞에서 폭발했습니다. 프랑노는 자신의 삶에 어떤 마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후 3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곧 다른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옳았습니다. 1973년 주유소에서 연료 펌프가 휘발유를 쏟아 그의 차와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프랑노는 다시 살아났고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는 두 번의 심각한 재난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5년에 일어났어요. 이번에 그는 차를 운전하지도 않았고 비행기 안에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건너던 그는 버스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었고 버스가 그를 덮쳤어요. 다행히 프랑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고 이러한 사고가 멈추기를 바랐죠. 마지막 사고는 산길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반대 차선에 큰 트럭이 나타났어요. 트럭은 빠른 속도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프랑노는 간신히 차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의 차는 폭발했고 그는 약간의 긁힘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행운이 있다니 믿기 어렵죠? 아니면 재난을 자주 겪었던 거니까 오히려 불운이었을까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비행기와 기차 추락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아마도 프랑노가 이 모든 것을 발명했거나 그의 이야기를 더 믿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 환상적인 세부 사항을 추가했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실현의 마무리에선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거 말이에요. 그는 복권에서 거의 5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그는 고급 주택을 샀지만 팔았어요. 그 모든 재난을 겪은 후 그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5번 결혼했어요. 집을 팔고 나서 그는 평범한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5번째 아내와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남은 돈은 모두 복잡한 고관절 수술과 자선 단체에 사용했어요. 와, 프랑노가 우버 드라이버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와 함께 차에 타시겠어요?